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에서 만든 데이터 부분을 뷰 화면에서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홈뷰에서 테스트했던 getData 이 메소드를 이제 리스트 뷰 쪽에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뷰즈 밑에 리스트 뷰로 이동해서 네임 뒤쪽에 데이터를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 저희가 사용할 result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result 안에 있는 배열은 위에 있는 이 tr 부분을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상 데이터로 한번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이메일, reg, date. 자, 위에서 필요한 건 name과 이메일, reg, date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가상 데이터로 사용자 이메일은 user-email.com, reg 데이터는 2023년 3월 24일.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위에 tr 부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every라고 되어 있는 tr 부분은 삭제, 그리고 사용자 목록 화면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tr 부분을 반복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v-4라고 하는 포문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result를 가지고 와서 반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을 사용할 때는 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vbind의 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키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저희가 넘어올 no 컬럼도 가상으로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row 안에는 no가 전달된다 라고 선언해 놓겠습니다. 스티븐이라는 돼 있는 부분과 이메일 돼 있는 부분, 날짜 있는 부분을 지우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하나의 행위 하나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안에 내용으로 위에서 가지고 온 로우의 네임을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용자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래 이메일과 reg 데이터도 동일하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reg 데이트 저장하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있는 리절트는 위에 반복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엑시오스에서 가져온 리스트를 가상화로 만든 이 리절트 대신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끝나는 부분에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화면이 생성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는 created라고 하는 함수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created에서 메소드에 있는 getData 함수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Data 함수가 넣고 홈 뷰에 있는 코드를 리스트 뷰 쪽으로, 엑시오스는 임포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오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created에서 아래에 있는 getData를 호출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의 getData라고 실행하게 되면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엑시오스가 실행이 되었고 데이터에 3개의 행이 전달받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콘솔 로고에 찍혀있는 내용과 같이 리스폰스에 전달받은 데이터 중에 리절트의 값을 위에 있는 데이터의 리절트 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is.result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것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 가상 데이터로 만든 여기 부분은 초기 값으로 빈 배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body에 있는 tr이 반복되면서 옆에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 이제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는 기존에 onClick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이벤트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홈 뷰에서 데이터 호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한 이 방식의 클릭 이벤트
이벤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홈 뷰에서는 골뱅이를 이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v-on 클릭 이벤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클릭 이벤트로 변경을 하였고 이제 여기 뒤에 붙는 부분은 함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함수 처리 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벤트로 a 태그의 href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 인적 값으로 row의 값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소드 쪽에 getData 뒤에다가 추가로 href의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하나의 전달 값이 있으니 값을 받고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row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에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타겟에 보시면 데이터가 출력된 걸 볼 수 있고 여기 NO가 1번 첫 번째 걸 클릭했기 때문에 1번이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클릭했더니 NO가 3번 정확하게 클릭한 사용자가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 정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우터에 인덱스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하고자 하는 패스를 찾으시고 그 패스의 이름을 확인하십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select view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네임 부분을 이용해서 라우터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아래에다가 this 달러 해서 라우터 푸시 메소드를 이용하시고 여기 안에 조금 전에 확인했던 네임이 select view인 find by id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저장하시고 한번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유저의 find by id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getData를 이용해서 엑시오스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리스트에서 클릭했을 때 화면 넘어가는 이 라우트 기능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라우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라우트의 푸시를 이용해서 셀렉트 뷰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이동이 되었을 때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 중에 어떤 사용자를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로우에서 데이터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우 데이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셀렉트 뷰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기 위해서는 이 라우트로 푸시를 했을 때 셀렉트 뷰에서는 라우터의 어떤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지 create 됐을 때 콘솔로 this의 라우트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을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옆에 보이는 라우트의 정보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라우트의 정보를 보시면 현재 위에 출력되고 있는 패스 정보와 라우트의 네임, 여기 네임 보이시죠? select view, 패스, href 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보시면 파람스와 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는 이 주소 뒤에 변수 값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쿼리 스트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뷰에서 쿼리를 입력하시고 로우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서 새로 고침하시고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쿼리 쪽에 사용자 정보가 넘어온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패스 부분 말고 href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물음표 뒤에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넘어온 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 위에 주소 부분에도 보시면 지금 이만큼 데이터가 더 붙어서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쿼리 스트링은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넘겨주는 데는 괜찮지만 주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람스를 이용해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고 클릭. 자, 이번에는 파람스로 넘어왔는데 넘어온 값이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일일까요? 쿼리는 여기 앞에 쿼리라고 쓰고 로우를 넘겼을 때 주소에 붙어서 넘어갔지만
출력이 됐었는데 파람스는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파람스를 쓰기 위해서는 라우터의 index.js를 여시고 넘어가는 이 패스 뒤에 패스 베리어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넘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소를 등록을 하시고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name이라는 변수를 주소 값에 추가해서 보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클릭. 자, 위에 상단에 보면 테스트 1이라고 주소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람스에 가보시면 name이 전달된 게 보입니다. 자, 이 말은 패스에 변수 값이 넘어가는 방법이긴 한데 새로운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에는 name이라는 변수를 넘겼을 경우에 그 name의 변수 값이 전달받게 되고 그 전달받은 이름이 라우트의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람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주소에 추가되는 형식이지만 쿼리와는 다르게 주소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http localhost 8080D에 유저의 find by id 뒤쪽으로 name은 사용자 and pwd는 1 이런 식으로 뒤에 주소가 이렇게 쿼리 스트링처럼 붙는 거고 파람스는 위와 동일하게 네임과 패스워드가 넘어간다면 이 네임 자리에 사용자라고 넘어가고 pwd에는 1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1은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임과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이 라우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 패스의 주소를 index.js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쿼리 방법과 파람스 방법 중에 생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 방법도 싫고 아래에 있는 이 방법도 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find by id만 위에 주소창에 띄우고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파람스 부분은 보기가 싫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라우터의 푸시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하는데 라우터의 속성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둘 다 주소에 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에서는 이 라우터를 사용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자,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뷰X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잠시 운영하시고 뷰X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rn add 뷰X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JSON의 디펜더시 쪽에 뷰X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스토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 안에 index.js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뷰x를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from 뷰x 뷰x에서 create 스토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tore 함수를 만드시고 안에 state와 메소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고 state는 함수이기 때문에 return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할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user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user에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한 함수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user 위에 state와 전달받을 value 위에 있는 state의 user 속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value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value는 저희가 스토어를 사용했을 때 새롭게 전달하는 값이 담겨져 있고 그 값을 위에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트의 유저 쪽으로 값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최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상태로 여기 스토어에서는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main.js에 생성한 스토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store from store 폴더 밑에 있는 index. 자, 그러면 스토어 임포트를 라우터 뒤쪽으로 use를 이용해서 스토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 뷰 쪽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에 가서 임포트로 스토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 쪽에서 스토어의 commits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키와 밸류를 넣는데 이 밸류의 값은 위에서 전달받은 row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택된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는 저희가 만든 스토어의 함수 중에 setUser라는 이름의 함수 부분을 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 부분에서 setUser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etUser를 실행하게 되고 그 setUser의 밸류 값으로 row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서버를 다시 켜고 화면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록에서 이벤트를 발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한 명 클릭.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 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뷰인 셀렉트 뷰에서 이 스토어의 값을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기 위해서 화면이 실행이 될 때 콘솔 로고를 이용해서 this.store의 정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스토어 정보가 출력이 되었고 이 스토어의 정보 안에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타겟이 있고 타겟 안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는 유저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토어의 유저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밑에 유저라는 이름을 작성하게 되시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사용자 정보를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에 담겨져 있는 유저 정보를 위에 있는 태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안에 return을 이용해서 리절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온 스토어의 유저를 이 리절트 쪽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store.state의 유저. 자, 그러면 이제 리절트 속에는 저희가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위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 쪽에 v 모델을 이용해서 리절트 밑에 있는 네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test1이란 정보가 아래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동일하게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모델이 전부 추가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부분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부분과 여성 부분은 이렇게 div 덩어리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눠져 있는 div 중에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묶여져 있는 여기 div에다 v if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리절트의 젠더가 불림 형식이기 때문에 true 또는 false가 전달됩니다. 젠더를 조건식에 바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성 부분에는 else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건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남성이 들어왔을 때 여성이 남성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젠더가 false이기 때문에 남성이 아닌 여성이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여기 value 부분을 이렇게 넣게 되면 문자열로 되기 때문에 vbind를 이용해서 true로 변환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이 false와 다르게 뷰에서 관리하는 논리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vbind false 부분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버튼 3개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버튼 3개의 수정, 삭제, 취소의 클릭 이벤트로 수정은 edit, 삭제는 delete, 취소는 cancel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아래에 위에 있는 함수 3개를 메소드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edit, 두 번째는 del, 세 번째는 cancel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ancel은 뒤로 가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서 뒤로 가기는 어디죠? 네, 사용자 목록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에서
셀렉트 뷰로 넘겼을 때 사용한 이 라우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목록 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router.push 네임은 자 그러면 사용자 목록의 패스 네임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의 이름으로 넘어가는데 이 네임은 리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라는 이름을 푸시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새로 고침하시고 취소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네, 사용자 목록 쪽으로 정상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용자 목록 쪽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관리하던 스토어의 정보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리스트 뷰에서 셀렉트 뷰에서 했던 것과 같이 스토어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에 created에 할 때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스토어의 정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스토어 정보가 출력이 되었고 스테이트의 타겟의 데이터 유저가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새로 고침하시고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정보 쪽으로 이동했다가 취소를 클릭했을 때 스토어 안에 스테이트 유저 정보가 아직 살아있는지 네, 그대로 있네요. 네, 보시는 것 같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셀렉트 뷰, 아래는 리스트 뷰입니다. 자, 리스트 뷰에 있던 4번 사용자의 정보가 동일하게 4번 사용자 이름으로 리스트 뷰에도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 목록에서 정보로 이동한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에서 취소했을 때 목록으로 돌아왔을 때 스토어에 아직 사용자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로직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목록으로 왔을 때 스토어에는 선택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선택했던 사용자는 스토어에서 없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 정보가 이렇게 잔재로 남아 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부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슬했을 때 스토어에 커밋을 이용해서 비어져 있는 상태로 커밋을 하게 되면 취소했을 때 사용자가 초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고 목록에서 특별한 사용자를 선택해서 넘어가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셀렉트 된 거와 리스트로 넘어왔을 때 두 개의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데 셀렉트 때는 타겟의 사용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리스트로 넘어왔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타겟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목록으로 넘어왔을 때는 스토어에 사용자가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용자 수정 부분과 사용자 삭제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삭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델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엑시오스 부분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였고 여기에 들어갈 주소는 델리트입니다. 현재 스프링은 리스트 뷰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환경 변수의 베이스 주소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델리트를 보낼 때 파라메타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const param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params.를 전달하는데 델리트 할 때 저희는 ano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ano는 result에 안에 있는 ano를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arams.를 URL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스프링의 데이터 컨트롤 쪽을 보시면 여기 델리트 부분에 result param으로 ano가 전달되고 그 ano를 전달받는 int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t 값을 이용해서 델리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델리트로 전송이 될 때 파라메타 값으로 ano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처리했을 때 den과 캐치에서 어떤 정보가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어떤 결과물이 전달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아하니 사용자 삭제가 성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이제 삭제가 되었고, 삭제가 된 후에 취소와 동일한 상태로 목록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된 부분에서 if문을 이용하여 리스폰스로 전달된 데이터 중에 state가 true면 캔슬과 동일한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그리고 else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allet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리트의 로직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 페이지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의 라우터 push name. 자, name은 업데이트 뷰로 가기 때문에 업데이트 뷰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자 수정으로 가기 때문에 스토어 쪽의 데이터를 변경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만 가지고 사용자 수정 페이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수정 페이지는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셀렉트 뷰와 동일하게 데이터 부분과 크리에이트 되는 부분의 리절트 값을 스토어에서 전달받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 쪽에 V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을 처리를 하게 되면 옆에와 같이 데이터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목록과 사용자 수정의 태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라디오 버튼인 남자 부분과 여성 부분에 if 문과 else 문은 없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남성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됐을 때와 취소했을 때 이벤트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저희의 리절트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 쪽으로도 보내지만 스토어에도 정보를 변경해야 됩니다. 업데이트하는 여기 이 부분에는 엑시오스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임포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이브 부분에 엑시오스에 포스트 된 캐치 리스폰스와 에러, 여기 콘솔 부분에는 에러, 된 부분에도 콘솔 로그를 넣겠습니다. 자, 주소 부분에는 항변 변수로 만들어 놓은 주소를 전달받고 뒤에 edit by id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전달될 값이 result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result 값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수정 부분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정보가 넘어왔고 데이터에 사용자 수정이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또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또 보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셀렉트 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셀렉트 뷰로 넘어가는 부분에 여기 취소 부분과 동일하게 가는데, 자, 취소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this의 라우터로 푸시를 할 겁니다. name은 select view입니다. select view의 name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ancel 눌렀을 때는 select view로 그냥 바로 가겠죠.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기 성공했을 때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RES의 데이터의 state가 true면, 그리고 else면 오류에 대한 내용을 리스폰스의 데이터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true면 성공하였기 때문에 this의 스토어의 commits를 이용해서 저희의 this.result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t user. 자, 이 부분을 정의하게 되면 저희가 위에 태그에서 수정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수정된 후에는 스토어에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사용자 정보 쪽에도 동일하게 정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is의 캔슬을 불러서 라우터 푸시로 셀렉트 뷰로 이동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 눌렀을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자, 그러면 여성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성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다시 수정 가서 비밀번호 자리를 한 자리로 바꾸고 테스트의 이름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작성을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테스트의 한 자리 비밀번호의 여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정 페이지의 저장과 취소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셀렉트 뷰와 업데이트 뷰는 거의 흡사합니다. 크게 키워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개의 데이터 부분과 크리에이티드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콘솔 로고를 찍은 부분을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부분에서 사용자 정보 쪽에는 에디트와 델리트와 캔슬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가 있고, 업데이트 뷰에는 세이브와 캔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캔슬 부분 중에 스토어 초기화하는 부분을 빼면 똑같이 라우터 푸시로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네임을 변경한 부분, 그리고 델리트 하는 이 부분에도 세이브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로직이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부분과 데이터 리절트를 그대로 보내는 부분. 자, 업데이트 부분은 데이터 컨트롤에서 보시면 리퀘스트 바디라고 해서 DTO 객체를 그대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리절트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델리트 부분은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해서 하나의 변수를 받기 때문에 파람스라고 해서 파람스의 객체에다가 이렇게 넘버만 전달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자, 그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셀렉트 뷰와 업데이트 뷰는 동일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차이점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셀렉트 뷰에서 델리트 하는 이벤트 부분과 사용자 수정 부분에서 업데이트 하는 부분, 여기 두 개의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추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추가 화면을 열고 리스트 뷰의 클릭 이벤트는 라우트 링크를 이용해서 유저 세이브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셀렉트 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셀렉트 뷰에서 데이터 부분과 크리에이티드 부분, 메소드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와 셀렉트 뷰, 업데이트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추가 부분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이터를 매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고 크리에이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태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태그에 가서 보시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성별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 화면과 동일하게 뷰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데이터 바인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습니다. 태그에 뷰 모델을 이용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V 모델을 다 바인딩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리절트 변수의 초기 값을 넣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인딩 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부터는 라우터 링크를 이용해서 유저로 돌아갈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로 등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하나는 생성 부분이니까 세이브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부분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save라는 함수를 하나 등록하시고 콘솔 로고를 이용해서 this의 리절트의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호칭을 하시고 현재는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 자,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초기 값이 그대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출력된 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필수로 입력이 돼야 되는 부분은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이용해서 this result 안에 있는 name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멈춰야겠죠? return.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콘솔 로고 부분에 예외 처리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사용자한테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 부분에 선택이 되었을 때 색깔을 넣어 주는 걸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타일, 액티브 부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액티브. 자, 표현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선택하고 이 액티브 스타일이 이런 부분과 이메일 부분 그리고 패스워드 부분 이렇게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해 주기 위해서 클래스를 입력하시고 클래스 안에 조금 전에 만든 액티브라는 스타일이 어떤 값에 의해서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액티브 네임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메일 쪽과 패스워드 부분에도 동일하게 넣고 액티브 뒤에 오는 값으로 여기에는 이메일, 여기는 패스워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여기 부분에 리절트 다음 값으로 액티브를 하나 만드시고 네임 안에 펄스, 이메일 부분에 펄스, 패스워드 부분에도 펄스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액티브의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if문에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this.active의 name의 값이 true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 새로 고침하시고 생성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되었을 때는 색깔이 사라져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if문의 else 값으로 active의 true의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is의 active name을 다시 false로 정의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입력이 안 되었을 때는 색깔이 들어오고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생성을 눌렀을 때는 색깔이 사라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콘솔로 굳이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한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표현됐네요. 그럼 여기서 이름 입력이라고 하고 다시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생성. 자, 그럼 이번에는 이메일의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name.email home. 자, 다시 생성. 이번엔 비밀번호에 입력해 달라고 뜨네요. 그럼 1234라고 쓰고 생성.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콘솔 로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타겟에 name은 이름 입력, 이메일은 name 이메일, 자, 패스워드는 1234, 젠더는 true. 자, 그러면 여기 젠더를 여성으로 바꿨을 때 펄스로 변경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펄스로 넘어왔네요. 체크하고 이 마지막 이 리절트의 값을 크레이트로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엑시오스를 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먼저 import 엑시오스 from 엑시오스. 사용자 생성은 푸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값은 리절트가 전달되면 되고 then 자, 캐치는 에러의 정보를 받아서 에러를 출력하고 then은 리스폰스 정보를 받아서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리스폰스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URL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 컨트롤에 세이브 주소로 푸스를 보내면 사용자 정보가 등록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소 앞에 항변 변수의 앞에 주소를 받아오고 뒤에 save라는 주소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시면 스프링의 사용자 추가 부분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고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름, 자,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메일은 name@email.com, 비밀번호는 1212. 자, 여성으로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전송으로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용자 생성이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리절트 값으로 동일하게 데이터가 전달받아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5번이라고 전달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최종적으로 스토어에 담아서 사용자 정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this $의 스토어에 commit set
유저, 지금 전달받은 리스폰스의 데이터의 리절트 값을 전달하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사용자가 스토어에 저장이 될 거고, 이 저장된 값을 가지고 디스, 라우터, 푸시, 자, 네임이 셀렉트 뷰로 이동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정보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등록 이름, 자, 이메일은 create 이메일, 비밀번호는 1212. 자, 남성으로 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사용자 정보가 이동이 되었고, 그대로 정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름, 크리에이트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 여기 등록 이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방금 전에 등록된 사용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가 되는 부분까지 처리하고, 사용자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스토어에 그 정보를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뷰까지 이동하는 이벤트까지 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어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자 수정, 그리고 사용자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정보까지 넘어가는 방법 안에서 사용하는 스토어 부분과 라우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전달된 스토어의 정보는 화면을 새로 고침했을 때 초기화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인덱스 HTML에서 모든 화면을 계속 DOM 형식으로 변환만 주고 있지 화면 페이지가 정말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자바스크립트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화면이 새로 고침이 되면서 그 정보가 다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초기화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초기화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사용해 보기 위해서 개발자 모드의 애플리케이션에 가보시면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섹션 부분과 쿠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섹션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션의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키와 밸류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어에 담고 있는 이 사용자 정보를 커밋을 해서 저장하고 있을 때만 섹션에 그 사용자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섹션 쪽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사용자 저장하는 리스트 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커밋 부분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섹션 스토리지를 set 아이템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는 스토리지에서 사용했던 키와 동일하게 set user라고 입력을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로 row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사용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섹션에 키에 set user, set user로 넣었고, 자, value는 오브젝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로 넣게 되면 셀렉트 뷰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섹션 스토리지의 get 아이템을 이용하여 저희가 키로 준 set user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이동해서 보시면 오브젝트로 그냥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꺼내서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row를 그냥 그대로 넣게 되면 오브젝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JSON string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취소 눌러서, 자, 그러면 이벤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셀렉트 뷰 쪽으로
이동했을 때 문자열로 오브젝트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뷰에서 콘솔로 출력했던 여기 이 부분의 결과값을 위에서 변수로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저를 여기 출력을 할 때 다시 문자열을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JSON 파스를 이용하여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위에 문자열로 전송되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저희가 꺼냈을 수 있게끔 오브젝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는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섹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저희 브라우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데이터는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뷰에도 똑같이 넣으면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섹션에 담겨져 있는 사용자를 다시 스토어에 담아주는 부분을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인 앱 뷰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앱 뷰가 라우트 뷰를 출력해주는 첫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시고 여기에 익스포트 디폴트를 해서 created가 됐을 때 발생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셀렉트 뷰에서 했던 그 출력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콘솔 창을 띄우고 새로 고침을 하면 동일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f문을 이용해서 유저의 값이 들어있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걸 이용해서 콘솔 로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용자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섹션의 정보를 위에 지우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콘솔로 이동을 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와 같이 사용자 정보와 함께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else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없으면 굳이 스토리지에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시고, 자, 사용자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this에서 스토어에 코밋을 해주면 됩니다. 이 코밋 해줄 때 데이터는 JSON 파스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를 추가하게 만들고 set user를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용자 목록으로 가서 사용자를 클릭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그 정보는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수정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사용자 수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스토어에 코밋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리스트 뷰에서 한 것과 같이 섹션의 스토리지의 정보를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는 변경이 되었지만 섹션에는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면 사용자 정보로 넘어갔을 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 뷰에 가서 스토어 코밋을 하는 이 부분에 리절트 값을 다시 set user 쪽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한 군데 또 남았죠? 네, 맞습니다. create 뷰에서 사용자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코밋으로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때는 리스폰스에 리절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 화면에 수정하러 가서 여성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현재 여기 내용을 섹션에 가서 보시면 젠더가 true,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true 부분이 false로 바뀌면 되는 거죠. 저장? false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처럼 코밋되는 지점 부분에 전부
섹션 스토리지 set 아이템을 이용해서 매번 업데이트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셀렉트 뷰에 캔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토리지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 데이터를 초기화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 스토리지 커밋 하는 부분 아래에 섹션 스토리지에 remove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한 set user라는 이름을 넣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보 보기에서 취소를 눌렀을 때 사용자가 들어있는 섹션 정보가 지워지게 됩니다. 취소. 지워졌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완전 초기화되는 부분 적용했습니다. 그게 섹션 뷰인 사용자 정보 페이지의 취소 버튼 이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스토어도 초기화를 하지만 섹션도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 고침에 대해서에 대한 보강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간다고 하면 섹션 부분에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이 부분을 일반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암호화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부분 다 있죠. 넘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암호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뷰에서 최초의 섹션에 넣는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암호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하겠습니다. base64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리턴으로 전달받은 유저의 정보를 최종적으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변환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encode URI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저희가 전달받을 이 정보를 여기다 넣고 여기에서 담겨져 나오는 값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뷰에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base64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유저를 하나 전달받고 리턴으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파스를 하는데 decode URL 컴포넌트 안에 window atob 전달받은 유저 자, 그 다음에 위에서 this base64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뷰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디코드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가서 새로 고침 이렇게 담겨져 있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는 정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정보가 콘솔로 출력해서 보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오브젝트 형식의 데이터로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보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리스트 뷰에서 했던 이 작업 부분을 크리에이트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업데이트 뷰에 있는 부분에 추가하시고 섹션 스토리지 set 아이템 하는 부분에 this.base64로 함수를 사용하시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의 보안을 상승한 상태의 데이터 관리가 다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클릭을 하고 새로 고침 그대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누르고 여기 화면에서도 새로 고침 전혀 문제없이 확인됐고 남성이라고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을 한 후에 여기에서 데이터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새로 고침 문제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 화면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분리하여 데이터를 엑시오스로 전송할 수 있게 하고 프론트는 뷰를 이용하고 백엔드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프론트와 백엔드를 분리한 상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론트와 백엔드가 도커에다가 배포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을 도커 시스템 쪽으로 서비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시스템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를 총 3개를 만들고 이 컨테이너에는 IP를 각각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포워드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일한 포트로 처리를 하고 마리아DB만 23306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컨테이너 2개인 저희의 스프링 쪽과 뷰는 도커 이미지로 버전 관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마리아DB는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식으로 볼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는 도커 파일을 2개 만들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총 3개를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폴더에 도커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뷰 앱에도 도커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앱 쪽에 도커 파일은 스프링 부트를 위한 도커 처리 부분이고 뷰 앱에 있는 도커 파일은 뷰 프로젝트를 위한 도커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뷰에 관련된 도커 파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노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도커 이미지 부분에서 노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 노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배포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빌드 작업을 한 파일을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엔진X에 올려서 80포트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지가 80포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워킹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앱이라는 위치를 하나 지정하고 거기 위치에 패키지 JSON을 현재 위치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패키지를 이용하여 yarn 인스톨을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듈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을 현재 위치로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실행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nun을 이용해서 yarn run build 명령을 이용해서 배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배포된 후에 만들어진 파일을 엔진X 쪽으로 배포 파일을 이동하기 위해서 카피를 이용하여 위에서 만든 빌더를 거기 안에 있는 dist라는 디렉토리 속에 있는 배포된 파일을 다시 앱 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엔진X 웹서버에 저희 뷰 프로젝트를 빌드한 파일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프링 쪽은 그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고 옆에와 동일하게 빌더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워킹 디렉토리를 동일하게 앱에다가 하시고 카피를 이용해서 전체 파일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run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그레들 w에 부트 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빌드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저희 자바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 있게 오픈 JDK를 이미지를 내려받고 위에서 빌드한 앱 속에 빌드에 있는 libs에 있는 파일을 앱 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시고 동일하게 8080 포트를 오픈하고 엔트리 포인트로 명령어를 씁니다. 총 4개이면서 첫 번째는 자바, 두 번째는 -jar, 자, 세 번째는 저희 환경 변수인 스프링의 프로파일즈 밑에 액티브가 프로트 운영을 배포한 거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그리고 파일 대상이 앱 밑에 있는 appjar 파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커 파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컴포즈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법과 동일하게 마리아DB의 이미지를 받고 컨테이너 이름은 DB, 그리고 언제든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always, 그다음에 포트는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것과 동일하게 23306번으로 포트 포워드 할 수 있도록 포트를 열었고, 네트워크는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1번 IP를 주고 볼륨과 환경 설정 부분은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도커 파일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이름은 뷰고 시스템이 언제든지 켜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 IP는 2번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80 포트로 오픈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빌드 파일은 그레들에서 빌드를 한 후에 오픈JDK를 이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도구 파일을 대상으로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 이름은 부트. 자, 부트인 이 스프링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가 올라간 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켜질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는 3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DB 링크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포트 포워드는 8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스에서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설정하고, 콘피그 파일로 서브넷과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커 컴포지 파일을 가지고 저희는 옆에 보이는 시스템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고정 IP를 쓰기 때문에 도커 네트워크에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고, 네트워크를 도커 컴포지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IP를 부여하고 컨테이너마다 포트 포워딩을 처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도커 컴포지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지 업d. 네, 컴포지가 끝났습니다. 옆에 보신 것과 같이 컨테이너에 컴포지 부트 뷰에 데이터베이스의 DB, 뷰의 뷰, 스프링 부트의 부트, 이렇게 3개의 컨테이너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커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네트워크를 보시면 저희 도커의 컴포지 이름인 부트 뷰 밑에 마이넷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넷은 저희 도커 컴포지 파일에 보면 네트워크스에 마이넷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합성하여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커 네트워크의 아래 내부의 IP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게이트웨이와 서브넷 설정한 부분이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밑에 컨테이너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IP 부분과 부트의 IP, 뷰의 IP 이렇게 설정된 그대로 고정 IP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이 컨테이너는 이 IP로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만 내부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23306번으로 해서 폴더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의 edu 테이블에 유저 3번인 테이블이 보이고, 옆에 보이는 이 테이블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사용자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1명.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저희 80 포트로 접속했을 때도 그대로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목록이라는 화면이 출력이 되었고, 사용자 목록으로 가서 보시면 사용자 1명이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사용자의 정보를 옆에 젠더에 보시면 1로 되어 있는데, 이 1로 되어 있는 걸 여성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젠더가 1에서 0으로 바뀌는지 다시 셀렉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젠더가 영어로 여성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REG 데이트의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전에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 도커로 배포가 되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커의 흐름도를 다시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커는 컨테이너 총 3개이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저장소가 저희 하드에서 받을 수 있는 볼륨으로 되어 있고, 스프링과 뷰는 빌드를 위해서
도코 이미지로 도코 파일 만들어서 빌드를 하여 서비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옆에 파일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신다면 처음에는 그래들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래들 빌드를 처리를 하였고 그 빌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픈 JDK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빌드된 파일을 저희가 엔트리 포인트에서 실행하기 좋은 곳으로 파일을 이동하여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에서 자바에 마르스잘이라는 옵션을 주고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를 저희 운영 쪽으로 지정을 하고 대상 파일을 실행하면 저희 스프링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뷰 같은 경우는 노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빌드를 처리하고 그 빌드된 파일을 엔진X 쪽으로 파일을 옮겨서 엔진X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뷰를 서비스하기 위한 스프링 컨테이너와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하나의 도코 컴포지로 하여 도코 컴포지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뷰 부분 그리고 스프링 그리고 이 3개의 컨테이너의 IP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IP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동일한 대상의 각각의 IP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여 내부망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도코 컴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용자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도코 파일을 실행해 보시고 서비스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